2010년 독일 노르틀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시 민스터에 아주 특별한 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로봇 아니에요? 이 동물원의 정체는 바로 모피 동물원. 영상에는 오랑우탄을 형상화한 모습인데요. 이 특별한 동물원을 만든 주인공은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익명의 여성 아티스트 단체 네오존입니다. 이 단체에선 모피 동물원 외에도 독일 베를린 또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모피 그라피티도 진행했습니다. 오, 진짜 역동적으로 잘 그려냈네요. 진짜 살아있는 애들 같아요. 도시 한가운데 늑대들이 뛰놀고 야생 곰이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재현해냈는데요. 네. 이들이 이렇게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라피티를 설치한 이유, 바로 모피 생산으로 인한 동물 멸종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패션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모피 의류 제조 과정에서 연간 5천만 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도살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우 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최대 여우 45마리. 한 벌에? 한 벌에. 밍크 코트는요. 한 벌에 약 55마리의 밍크가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게다가 더 잔혹한 건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겨야 더 질 좋은 모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비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다른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요즘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 할 때 혼수로 모피를 몇 벌을 해가야 되냐는 둥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보면은 이제 부잣집 마나님들은 다들 모피 하나씩 걸치고 나오셨죠. 네, 상징이었죠, 상징.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모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간의 취향이나 패션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잔혹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피 동물원과 모피 그라피티의 취지가 바로 친구!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을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모피 동물원을 본 시민들도요. 이 도시에서 동물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라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뭐야? 도로가의 투명 방음벽과 충돌해 폐사한 천연기념물 솔부엉입니다. 이 야생조류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들에 의한 서식지 파괴가 꼽히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도로의 투명 방음벽 등으로 인한 버드 스트라이크. 국립생태원에서 추정한 바로는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죽는 조류의 수를 연간 1,000만에서 2천만 마리 정도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죽는다. 1,000마리가 아니라 1,000만 마리. 1000마리여도 놀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뭐 미관상 유리 건물 멋있게 짓는다고 이렇게 투명 창으로 막 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새가 시력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높은 곳에서도 저 벌레 하나 잡아먹으려고 쭉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근데 조류의 눈이 사람처럼 앞쪽이 아니라 양 옆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시야로 포식자를 재빨리 포착하고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건데 이 빠르게 비행하는 새들이 투명창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다가 느닷없이 코앞에서 유리벽을 마주해서 사고가 나는 건데요. 정면을 잘 못 보는구나. 근데 뭐 건물을 다시 다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어떻게 뭐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야생 조류와 유리창 충돌 안내서를 작성해 개선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이 새들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새들은 사람과 달리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외벽에 촘촘히 자외선을 반사할 수 있는 불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합니다. 저 좋네. 오, 괜찮네. 저 좋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 도입돼서 새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 황제들의 상에 올랐던 진귀한 음식이자 제비집, 전복과 함께 중국 3대 진미로 꼽히는 샥스핀. 말린 상어 지느러미를 걸쭉하게 끓여낸 샥스핀 수프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서 부와 건강의 상징이자 최고급 보양식으로 통해서요. 전 세계 샥스핀의 무려 95%가 중국과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다에서 상어를 포획한 뒤
살아있는 상어의 지느러미만 착하고 도려낸 채 그대로 상어를 바닷속에 내던져 버립니다. 일명 샤크 피닝 방식 때문인데요. 이 방식이 얼마나 상어에게 잔혹하냐면요. 이 불에가 없는 상어는 지느러미로 헤엄을 치는데 지느러미를 잃었으니 그대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익사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잔인하게 상어를 포획하는 이유. 상어의 몸통은 맛이 없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값비싼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굳이 부피가 큰 상어 몸통은 싣고 오지 않는 겁니다. 자, 바다의 포식자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욕심 앞에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상어는요. 많게는 한 해 1억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기준 상어 465종 가운데 무려 74종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멸종위기까지 왔군요. 자, 그런데요. 정말 다행히도 참혹한 상어의 남획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2년 유럽연합에서는 상어 지느러미 남획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샥스핀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자, 2013년 시진핑 정부는 공식 연회 메뉴에서 샥스핀 요리를 퇴출. 2017년에는 중국 최대 해운사와 항공사가 연이어 샥스핀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느끼는 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얘기를 예전보다 덜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국집, 좀 고급 중국집 가면 무조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인식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인간의 탐욕이 만든 산의 진미 속에 숨겨진 아픔. 부디 이런 아픔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에콰도르의 정글 마을 라고 아그리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피부 질환, 기형아 출산, 암 등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헝가리에서는 국경에 위치한 서모스 강과 티샤 강에서 300톤 가량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멀리 떨어진 이 사건들의 공통점. 사건이 발생한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거나 유출돼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혹시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환경의 역습.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있죠. 자, 1952년부터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붉게 물든 바다 주변에서 집단 죽음을 맞은 고양이들. 자,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뒤틀려 걸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 사람들까지. 일명 미나마타병. 이거 들어본 적 많으시죠? 네. 자, 이 미나마타병은 일종의 수은 중독증인데요.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완치 불가,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2012년 기준 일본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환자 수만 무려 약 2,200명. 자, 그런데 약 70여 년 전 한 마을을 휩쓴 이 미나마타병의 공포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등 전 세계에서 제2 또 제3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계속해서 발병 중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표적인 끔찍한 질병 미나마타병. 인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구스다운. 다들 뭐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뭐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스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구스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각도. 가만 있어봐.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뜯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 저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에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거 오죽하겠냐고. 그 거위의 고통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고문이지 뭐예요, 이게.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만 좋자고 다른 동물들이 아픔을 겪는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자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감기약, 그런 여러 가지 약들 있잖아요. 그 약 먹고 남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두지 않나요, 집에? 약국에 갖다 줘야죠. 약국에서 받아준다고? 네, 약국에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한 방법입니다. 맞죠? 아, 예. 진짜로? 자,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폐의약품 처리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휴지통에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되는데. 자, 한국제약협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제약산업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요. 복용하지 않은 약의 처리 방법에 대해 무려 응답자의 92.2%가 휴지통, 음식물 쓰레기 등과 함께 버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으시다고요? 자, 1997년 프랑스 베르톨레 인근의 한 강을 조사하던 산업환경연구원 과학자들은요, 희귀한 물고기를 발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수컷도 암컷도 아닌 중성 물고기. 더 놀라운 건 당시 강 하류에 서식하던 야생 물고기의 약 60%가 중성화된 상태. 무섭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조사 결과 강 어귀에 스테로이드 약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출된 폐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이 하수 촬영 공장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강물에 흘러들어가 이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에스트로겐이면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수컷으로 태어난 물고기가 암컷 호르몬이 왕창 들어간 거군요. 자, 이렇게 하수구 또 땅에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결국 먹이 사슬로 결국 우리한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쟤네들 수산시장에서 팔면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인데요. 1980년대부터 일찍이 국가적으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해서요. 약국에서 모아진 의약품들을 소각업체에서 수거하고 또 소각업체에선 이때 발생하는 가스까지 정제 배출하고 또 여기에 남은 재까지 지정된 장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자, 그래서 2004년 유럽연합에선 의약품 관련 공동규약 제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모든 회원국은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폐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약은 약사에게, 남은 약도 약사에게. 가죽 소재 중에서도 최고로 친다는 악어 가죽. 질기고 튼튼한 데다가 특유의 스퀘어 무늬가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죽계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악어 가죽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요. 야생 악어를 사냥해 신발과 가방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늘면서 악어가 마구잡이로 포획이 되자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 이후에 희소성이 극대화되며 악어 가죽은 부를 상징하게 됐죠. 그래서 명품업계에서도 악어 가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가방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이르는 명품 위의 명품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품백 속 보이지 않는 악어의 눈물. 말 그대로 참 살아있을 때 해야 좋으니까 또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하는 거겠죠. 저것도 네. 살아있을 때 해야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잔혹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죽은 뒤에 가죽을 벗길 경우에는 사후 경직이 일어나서 가죽의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상품이 뭐라고. 아우. 인간이 제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악어 가죽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마리의 악어가 필요한데요. 짐바브웨 농장 관리인에 따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악어는 1년에 무려 약 4만 3천 마리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어쩌고 악어들을 다 죽여서 그냥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이 들어요. 예. 명품백은 오래도록 빛나겠지만요.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착취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것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과 가장 닮은 포유류인 유인원 중에서도 지능이 제일 높다는 오랑우탄.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만 해도 보르네오 섬에 약 20에서 30만 마리였던 오랑우탄이 2015년 기준 약 1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다 죽었어요? 다 뭐 죽었어요. 1년에 거의 10,000마리 꼴로 없어진 거네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팜유는요. 저렴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인데요. 기업들은 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배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숲에 불을 지르는 화전식 정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장비를 이용해 한 그루씩 벌목할 때보다 열대우림에 불을 지르는 화전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야,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업들, 아니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결과물은요. 막대한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멸종 위기.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결국 짙은 연물을 유발해서요. 경작지 주변의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살 때가 아니죠. 팜유 회사에선 야자나무 재배 때문에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민들의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면 거의 주민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물길도 막아버리고 연기 피우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자 연합에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 선도자로서 팜오일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간,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땅 페루. 이 페루는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기점으로 페루에서는 감자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가 왜 이게 실종되는 아니,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 2007년 평균 13도였던 페루 해안가의 기온이 2017년엔 무려 5도가 오른 18도까지 상승.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최대 6도나 더 오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특히 고온에 취약해서요.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 자라나기가 힘든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발 2,500, 3,000m에서 재배되던 페루의 감자가 계속되는 고온 현상 때문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까지 이동했지만 페루의 고산지대는 냉해가 자주 발생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감자가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자의 재배 면적은 당연히 줄 것이고 2050년을 기점으로 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겨버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뿐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바나나, 토마토, 양파 등 그리고 2055년엔 커피를 비롯해 콩, 옥수수, 딸기까지 전 세계 농작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정부는요,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에 지구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려 5조 954억 원을 투자해서 멸종 위기의 농작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아미카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과를 먹고 미인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재배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 충주, 작물이 됐어요. 충북 작물. 충북작물. 예. 또 옛날엔 전량 수입하던 열대 과일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재배되고요. 망고 되잖아 이제. 재배가 돼요. 조만간 이러다가 개성사가 먹겠음 등. 예. 아 이게 자꾸 올라가게. 개마곤 사과 그렇게 맛있다는 둥. 중간쯤 부사 먹겠음 등. 예.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올해 5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조던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바다새의 보금자리였던 미드웨이 섬. 이곳에서 비닐이 목에 감겨 죽은 새, 플라스틱을 뱃속에 끌어안고 신음하다 숨을 거둔 새의 사체까지 등장. 피폐해진 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들이 돌아가는 환류지대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명 플라스틱 수프라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생수병, 일회용 일상용품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쌓인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는 바다새와 동물들. 2050년에는 무려 99%, 사실상 모든 바다새의 배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저 새들이 받는 거네.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길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물의 체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타고 거슬러 올라 결국 우리 몸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분해하지?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진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사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올해 5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 모 백화점의 부사장인 쉔 젠핑은요. 본인의 SNS에 천상갑 볶음밥은 최고의 음식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 속 재료로 쓰인 천상갑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인간에 의해 무자비하게 잡혀 현재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이죠. 산을 뚫을 정도로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다라는 뜻의 천상갑. 정말 갑옷처럼 생긴 이 비늘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비늘에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면서. 그놈의 자양강장 진짜. 그놈의 자양강장.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은밀히 고급 식재료로 유통되기 때문에 야생 개체 수가 20% 이하로 급감소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천상갑 비늘의 주성분은 케라틴입니다. 사람의 손톱과 거의 비슷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양강장 효과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단하고 뭐 껍질에 쌓였으니까 뭔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진짜. 천상갑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동물들의 순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말레이시아 샘포르나 인근의 섬에서 발견된 푸른 바다거북이 사체. 이 배딱지와 내장이 뜯겨져 나갔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주변에서 무려 100마리에 해당하는 바다거북의 뼈와 등껍질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누가 저렇게 한 거네 아니, 그럼. 집단적으로 이거는 뭔가 목적을 갖고 학살을 한 거잖아요. 뒤집어서 파낸 거죠, 그죠? 네. 푸른 바다거북 역시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거북이 알이
성욕 강화, 또 거북이 고기는 몸보신에 좋다는 미신이 퍼지면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근거가 없는 추측이죠. 뭐 정말 굶어 죽어서 뭐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 자양강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생태계의 일원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 역시 청할 수 없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 동일본 대지진. 15,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까지 남긴 최악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 일도 지식이 없지만 희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라는 거야. 현재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수십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에 보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무려 90만 톤이 넘어서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리더러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라며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말 뻔뻔하게도 정화한 오염수의 방사능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의 방류에 희석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도쿄 전력 측에서 정화했다는 방사능 오염수를 조사한 결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 년인 요오드 129와 스트론튬 90 등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사실 반감기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반으로 거 준다는 반으로 거죠. 주는 거죠. 그렇지.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땅 속에 오염수 80만 톤을 주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2천억 원. 그런데 해양 방출할 시에 약 34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건데. 네,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다는 결코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 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저거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진짜라.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역, 셀프 백신,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 진짜. 아, 손 씻기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아는 건데 이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이 손이요, 눈, 코, 입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건데요. 정말 보시면 경악스러운 실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이렇게 부패됐죠. 근데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세균 등등이 금방 들어가는구나, 저기에. 근데 정말 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이 바이러스 놈들이네요. 자, 때문에 예방 백신만큼이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진짜 이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건강 팁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손을 깍지를 끼고 문지른 다음 이번에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 이렇게 문질. 마지막에 손바닥에 손끝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톱 안의 속균까지 모두 클리어. 자, 이렇게 비누를 잘 묻혀서 30초간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 베스트군요.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 조명, 이 화분, 이 의자. 뭐 같은가요?
아, 너무 그냥 세련돼서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냥 그렇죠, 네. 느낌이. 북유럽 네. 스타일인데요? 예. 하지만 사진 속 생활 인테리어 용품들은요,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스탠드 조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렇지. 헬멧과 가운데 등이 비상용 손전등으로 바뀌고요. 원래 등이 있던 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화분 역시 윗부분을 쑥 들어올리면 순식간에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의자는 저 다리를 빼가지고 네. 비상무용 뭐 지팡이나 어. 아니면 뭐 목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발. 의자가 제일 상상이 안 돼요. 저 밑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이 있어요. 내가 저걸 못 봤어. 저 의자 바닥에 손잡이를 돌려서 분리하기만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등, 척추까지 보호되는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뭔가 떨어질 경우에 저거를 쓰고 다닌다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재난 대비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구비하고 있더라도 거실이나 방 이렇게 내 손 닿는 곳에 꺼내두진 않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은 거. 어딘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안전장비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문 손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밤에만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리만 하면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고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판만 된다면 실용성 만점인 재난 대비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공감됐던 게 재난 대비용품들은 어디다 박아놓거든요. 다들 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창고 깊숙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언제 찾아요? 그거를. 안 찾아요. 예. 예.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어.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랑스러운 건요.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이요.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웠어요, 진짜. 근데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정말.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이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 2016년 한 해 국내에서만 총 2,142명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기자가 이런 재난급의 무서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쿨링 아이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밤,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하게 내 잠자리를 지켜줄 침대 팬, 베드팬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사용하는 이불 속 선풍기입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이 한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을 합니다. 이불을 덮고도 쾌적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사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쿨템입니다. 입으면 금방이라도 더위로 쓰러질 것만 같은 이 긴팔 점퍼. 놀랍게도 이 점퍼 안에는 초정밀 강력 선풍기가 붙어 있습니다.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 근무 내내 내 안의 선풍기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입거나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쿨링 이템. 일명 개인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속옷이나 옷 위에 쫙쫙 뿌려주기만 하면요. 그 즉시 온도를 무려 8도가량 낮춥니다. 또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2시간 지나고 또 뿌리면 됩니다. 거기에 항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나는 분들 뿌리면 됩니다. 네. 아,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 여기는 발이고 네. 여기는 겨드랑이네. 개장 안 했어? 아직? 지금 여기가 젖어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지금 이 두꺼운 옷이 여기가 뚝뚝 떨어지면은 나는 장난 아닐 네.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야, 되게 없어요. 늦게까지 개장했었잖아요. 네, 10월까지 아니야. 개장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자기 관리 갑인 조기 개장 안 합니까? 그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쿨링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더위 타파 도움템입니다. 더운 날에는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물러끓어요.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응.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 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네.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시고. 깐깐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물질로 발표한 근원.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 입고 있는 외투로 부리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그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도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선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이렇게. 누가 자,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붙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면 생각해봐. 바로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그러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 캐리. 너무 좋지. 가장 좋은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먹고 싶다. 또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굉장히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대비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꼭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 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근데 유비무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저는 국수라고 생각합니다.